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매매세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매매세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야, 부동산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세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쪽문제로 학습하는 세 줄 교육학, 요걸 줄여서 이렇게 매매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매세가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를 해가는데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매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학습지하고 해설 동영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습지에 보면 쪽문제가 있고 예시답안이 있고 해설이 있고 그리고 배경지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쪽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쪽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문항을 보면 총 4개의 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개의 논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논점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쪽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문제를 쪽문제 2-3개를 한 2개 정도를 매일매일 학습을 해가는 거예요.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쭉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매매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입씩 넣는 교육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학이 일종의 코끼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한 입씩 꾸준히 먹어다 보면 그 거대한 교육학 여러분 완벽하게 이게 소화를 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매매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학습지가 제공이 되는데 먼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맞춘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시험장에서 보는 그런 문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예시 답안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죠. 예시 답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이 4점짜리 분량으로 예시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그 매매세인데 작년에 뭐가 시험에 나왔죠? 그중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잠재적 교육과정, 탈목표 평가와 관련해서 잠재적 교육과정 요것이 바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 문제 나오고 예시답안 나오고 그다음에 논점 해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배경지식 스트리븐의 탈목표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꼭 써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뒷장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쪽문제 학습지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작년 시험에 능력 참조 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능력 참조 평가 시험 나왔는데 2023학년도 우리가 풀어본 문제, 쪽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또 자기 참조 평가하고 관련해서 능력 참조 평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답안이 있고 논점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런 식의 이 배경 지식이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매세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매매세가 갖는 아주 강력한 2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 능동적 인출학습을 여러분에게 해줘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 최적의 분산학습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만듭니다. 이 2개의 힘을 가지고 지금 처음 교육학을 보시는 선생님이든가 아니면은 몇 번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교육학 점수가 도대체 잘 안 나오는 그런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매일매일 3줄 교육학, 매매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매매세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냐? 혼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이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해가는 쪽문제를 통해서 해가는 이 매매세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교육학, 내가 좀 한 좀 풀어야 되겠다. 18점을 넘기고 만점까지 가고 싶다. 이런 우리 선생님들은 좋은 거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선생님들 정말 교육학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선생님들. 재학생 같은 걸 학교 공부하랴, 전공 공부하랴, 뭐 교생지식 하랴,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를 키우면서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기간제 근무하시면서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절대 부족한 선생님들한테 딱 좋은 교육학 학습 방법, 교육학 공부법 혁명이 바로 매매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매세, 왜 매매세인가? 한번 짚어봅시다. 누구에게나 허용된 절대시간, 이 절대시간은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바로 보면, 대충 보면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임용에 도전하는 선생님들이 허용된 시간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걸 쪼개서 1대 4로 쪼개가지고 이런 교육학 공부하고 4는 전공 공부한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학습 조건입니다. 이런 건 다 비슷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이 학습 조건 측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 태세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교원 임용 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뭐 니나노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해요. 허락된 시간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집니다. 누구는 교육학 점수가 잘 나오고 누구는 교육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 승패는 어디서 결정난다? 그렇습니다. 학습 전략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해질녘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죽으라고 이렇게 도끼질을 했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거하고 좀 다르게, 한 시간 하면은 좀 기지개도 펴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일하고 또 쉬고 이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가지고 얼마나 나무를 했나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 먼저 소개한 분이 더 많이 했겠어요? 나중에 소개한 분이 더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먼저 죽으라고 열심히 한 이 분이 나무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어? 그냥 쉬어가면서 싸먹싸먹 하셨던 그분이 더 나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네는 그냥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 더 나무를 많이 했대? 알려줄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나는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네. 바로 그겁니다. 누구는 무딘 도끼를 가지고 죽어라고 나무를 찍었던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 어쩌어요? 도끼날을 잘 갈아가지고 그것을 나무를 찍었던 사람하고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어요? 후자가 더 나무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서는 요령 있게 교육학 공부를 하느냐, 학습 전략을 올바르게 잡고 교육학 공부를 하느냐, 거기에서 바로 점수차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매일매일 세 줄 교육학, 매일매일 쪽문제로 학습하는 이 세 줄 교육학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육학 학습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세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특징을 7가지로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매매세 왜 좋은 것인가? 아깝게 사라지는 자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투리 시간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1시간 정도는 될 거예요. 그 1시간 정도. 이 1시간 정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게 그냥 아쉽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세는 여러분들이 어째요? 10분, 20분, 30분 이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완결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이에요.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적어도 교육학 공부한 다음에 1시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0분 만에, 20분 만에, 30분 만에 이렇게 완결이 되는 그런 모듈식 공부다 보니까 이런 5분, 10분 남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강점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어떤 거냐? 이 쪽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쪽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내가 인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이 교육학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고 또 실제 시험장에서 인출을 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뭔 연구를 했냐? 자, 이 기억을 해냈는데 이 수동적 복습, 여기가 나와 있는 수동적 복습하고 이제 시험을 통한 인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기억에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한 인출이 훨씬 더 기억에 강력한 효과를 주더라, 좋은 효과를 주더라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동적 복습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읽고 또 읽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밑줄 긋고, 읽으면서 별표 치고,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고, 읽으면서 형광펜 긋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바로 이제 그 공부법이 그 수동적 복습이에요. 읽고 또 읽고. 이것하고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퀴즈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쪽 문제, 이런 것들을 풀면서, 이제 인출을 해내는 훈련을 하는 그런 공부법을 사용하는 거. 그럼 후자가 훨씬 더 많은 이 파지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수동적 복습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 투자한 노력만큼 효과를 얻지 못한다. 뭐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좋은 쪽 문제를 가지고 한번 꺼내보는 훈련. 이 꺼내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 지식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메타인지 지식에서 나는 겁니다. 시험을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쪽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알고 있는 거 또 읽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모르는 것도 그냥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쪽 문제를 이렇게 풀어다 보면은 내가 모르면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는데 이게 걸리게 되면 이건 내가 모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학습, 교정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력이 여러분들이 쑥쑥 늘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인지심리학자들이 학습하고 관련해서 연구한 거 있습니다. 뭘 연구했을까요? 집중학습하고 벼락치기 공부하고 분산학습하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쪼개서 하는 공부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냐? 결론은 뭐다? 분산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10시간을 내내 그냥 줄창 공부하는 거다고, 그것이 아니라 10일을 놓고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다고. 이렇게 10일 동안 하루에 1시간 하는 것이 하루에 10시간 몰아쳐 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분산학습을 하게 되면 희연 시간이 확보됩니다. 몰아쳐서 공부하다 보면 희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면 많이 이렇게 입력은 되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유실이 돼버린 거예요. 유실이.
기억에 남지 않고 머리에 남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분산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시연의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보가 더 유미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출 단서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본 것은 장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있으면 못해. 그걸 꺼내지를 못하는데 뭐 때문에 꺼내지를 못해요? 인출 단서가 없기 때문에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만 그냥 뱅뱅 돌다가 끝내는 기억을 못하는 인출 못하는 설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설단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분산학습이다.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쪼개서 공부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공부한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남겨두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그걸 꺼내서 활용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초두 말미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걸 일종의 계열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를 쭉 했을 때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 초반부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정보, 이거 신근 효과라고도 하는데 말미 효과라고도 하고, 이 초두 효과, 말미 효과, 이 처음 것하고 마지막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중간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역행 간섭, 순행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 간섭 때문에 정보가 섞이면서 그걸 제대로 인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메스라고 하는 것은 짧게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짧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시간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짧게 끊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우리 기억에 잘 남는다. 이런 분산학습은 이런 초두 효과, 말미 효과도 더 크게 해준다. 이런 점 때문에 집중학습보다는 뭐가 낫다? 분산학습이 좋은 거다. 근데 분산학습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메메스는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자료하고 동영상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산학습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특징 볼까요? 네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 메메스는 이 학습지하고 더불어서 풀어보는 학습지와 더불어서 뭐가 제공이 되냐? 짤막한 3분에서 5분짜리의 그 해설 동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요즘 그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죠. 이제 한 입 크기의 동영상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완결된 하나의 주제를 3분이나 5분 요것에 걸쳐 가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완전 학습하는 이런 마이크로 러닝이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이 전철에서, 버스에서 또 잠깐 짬이 나는 그 시간에 이 반복해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들음으로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러닝을 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풀어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면 여기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되면 이 답안들을 이렇게 접해요. 우교사는 자기 참조평가를 설명하고 있다 해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답안들을 매일매일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논리적 사고하는 거, 논리적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9달 동안 여러분들이 메메스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메메스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내 논술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 메메스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의 특징이더라. 이거고요. 자, 여섯 번째 특징 우리가 살펴보면 메메스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접하는 문제가 몇 문제냐? 그 접하는 적 문제가 400개가 넘어갑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풀어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쭉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 문제가 400개가 넘어가. 4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접해봐야 되는 그런 논점들을 충분히 접해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반기 문제풀이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문제풀이 요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생님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그래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뭐 1, 2월 달 열심히 이렇게 좀 듣고 좀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답은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나 이 그 논술 작성법 그다음 기출 문제 이런 것까지 보고 하반기 문풀은 사실상 손을 거의 못 대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매세는 이런 400여 개가 넘는 쪽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반기 문제풀이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반기 문제풀이 과정을 못 따라가더라도 이 3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꾸준히 이 매매세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반기 때 내가 풀어봐야 될 문제, 그 문제를 사실상 다 풀어보고도 더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그럼 이렇게 나오는 많은 풀어보는 많은 문제들이 허접한 문제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그런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들이더라. 2024학년도 문제 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작년에 그 매매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탈모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 참조 평가,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출제됐던 것하고 유사한 그런 논점들이 다 매매세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도 마찬가지. 그래 이제 수험생들이 교육학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 줄 때 제일 많이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수님 이번에도 매매세에서 다 나왔네요. 이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매세에서 다 나옵니다. 그 400개가 넘는 그 쪽 문제 거기에서 다 결국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야. 프리미엄 문제야.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매년 80%, 90%, 평균 80%, 90% 이상 다 매매세에서 출제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만 잘 소화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18점을 넣고 만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매매세 소개 여러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매세는 여러분들에게 딱 좋은 그런 교육학 방법의 혁명이다.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인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이 손끝에서 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분산학습은 여러분이 분산학습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로드맵을 매매세는 제공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거기서 풀어보는 400여 개의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결국은 다 출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부터 매매세 시작합니다. 이 매매세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문제로. 그래서 이 매매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18점 넘기고 만점까지 가시고 이제 교육학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